클로징 벨 라이브. 반갑습니다. 8월 27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우리 화면이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잘 나오나요?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지금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온다. 안 나와요? 나 지금 화면 켜고 있는데 안 나와. 안 나와. 예. 그러네요. 다들 오픈업. 됐다. 열었다. 예. 됐어요? 아닌가? 보여요, 여러분? 네.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안 보이지만 다들 보이시나 봐요. 네, 보이죠? 보이면 1번. 1번. 오늘 민트 예쁘다는 웨이브 진짜요? 넣었냐는 이야기가 맞아요. 있는데요. 웨이브 넣었어요. 웬일입니까? 집에서 안 하고 샵 갔어. 샵 갔다 왔습니다. 원래는 자다가 벌써 2시 반이야. 가자. 배고파 하면서 극적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샵에 갔다가 예쁘게 하고 또 왔습니다. 뭐 있어요? 행사 있어요? 맞아요. 이거 끝나고 또 일이 있어요. 아하. 원래는 요거 이제 끝나면 또 집에 가야겠다. 여보 라면 먹자. 딱 걸렸네. 예. 하지만 오늘은 아니라는 거.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지지부진해가지고요. 네. 농담을 하면서 오늘 컨셉 오프닝 벨에도 컨셉을 좀 확실히 했거든요. 오프닝 벨에도 딱 컨셉 자체를 시장 얘기를 많이 하기보단 시장은 시장대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좀 공부하는 시간. 왜냐하면 와 진짜 저는 예전부터 이 아저씨를 봐왔는데 이 아저씨가 진짜 딱 얘기하는 종목들이 좋아. 빼돌이 아저씨? 아니야. 반도체 아저씨? 반도체 아저씨. 배터리 아저씨 지금 정치 유튜버로 바뀌었고. 그 인텍 플러스 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들. 이수페타시스. 코미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갑니다. 코미코는 뭐 오늘 살짝 오르기는 했는데 인텍 플러스 뭐 이수페타 이런 것들 잘 가거든요. 그래서 이 아저씨한테 또 이 이야기를 듣는 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두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규어 이재규 본부장님 그리고 반도체 아저씨 김정일 본부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은 일단 0.16% 상승. 오늘 진짜 플러스 마이너스를 거짓말 아니고 한 15번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 11, 12, 13, 14, 17, 17번이네요. 와, 진짜 0.1%를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치열하게 왔다 갔다 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사실 코스닥이 더 강한가 했었는데 오히려 코스닥은 0.01%지만 하락하고 코스피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재규어 본부장님은 저기 이제 고정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규어 본부장님이 수요일, 금요일 월, 화, 목은 이제 범송공자님, 공주님께서 이렇게 됐고, 원래 뭐 고정이었잖아요, 사실상. 그런가요? 고정이었죠. 원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재규어님을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위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코멘트 한번 들어볼게요. 코스피가 0.16% 3,184, 코스닥은 0.01% 하락하면서 801포인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코멘트 들어보자면 김정일 본부장님부터. 네, 그 외국인 수급은 별로 안 좋았는데 조선은 포함해서 그다음에 반도체 아까 소부장도 좀 포함해서 몇 가지 좀 섹터는 스트롱해서 전체적으로는 빠지지 않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쉽긴 하죠. 그 환율도 아직은 좀 그렇고 조금 더 전체적으로는 내일 엔비디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이 반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약간 뭐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탐색전 그냥 관망. IT는 뭐 나쁘게는 아니고 좀 기대를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소부장이 좀 더 탄력이 좋았던 거는 이유가 있고요. 개별적인 뉴스. 아무래도 오늘 가장 많이 이슈가 될 것 같은 게 조선주 합병 그거잖아요. 현대 미포하고 현대 중공업 합병 이슈가 워낙 컸기 때문에 수급이 그쪽으로 좀
빨려 들어간 곳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기관이 아니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네. 국내적으로 그런 곳이 다른 섹터는 조금 약간 부정적이었겠죠. 네. 그거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규호 본부장님 들어보자면. 네, 오늘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주가 굉장히 강했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방향성이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수 플레이보다는 업종에 대한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그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다만 이제 저는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까지 좀 봤을 때 시장이 지수가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매매의 관점으로 본다면 상반기 때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던 쪽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오늘은 많이 밀렸지만 뭐 로봇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자금이 좀 들어왔거든요.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반기에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아주 강하게 이끌어갈 만한 모멘텀이 저는 좀 부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방향성이 좀 애매하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후에는 좀 더 명확해질 수가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좀 업종별 순환매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반대로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좀 자금이 몰리는 쪽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수급도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서 이 안에서 이제 조선주에 좀 수급이 좀 몰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도 그럼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면은 네. 재규호님은 이제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다라는 그 스탠스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근데 지난주에는 네. 이번 주 되면 이제 방향성 확실해질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반도체 쪽이 좀 강하게 올라오지 못한다면 좀 개별단에서 개별 종목군들에서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우리나라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더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성장주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것이 코스닥이다 보니까 뭐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밀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장주 섹터 쪽으로 자금이 좀 빠르게 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서 시장 자체는 크게 안 밀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저는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시장을 주도해왔었던 반도체라든지 주도해왔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네. 큼지막한 형님들 섹터에서는 탄력적인 모습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별 종목군들이 당분간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번 주 되면 좀 윤곽이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뚜렷해졌다라는 게 이제 뭐 개별 섹터들이 좀 더 변동성을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럼 대형주보다는 조금 네. 중소형, 그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이쪽을 보시는 예,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나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 오늘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뭐 중공업, 삼성중공업이죠. 조선주 쪽에서 신고가가 한번 나왔는데 오늘 오랜만에 뭐 변동성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던 일승이라든지 이제 작은 조선 기자재 관련 주들도 많이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갑자기 뭐 그 잠수함에 들어간다라는 배터리를 만든다라는 수소전지 쪽에서도 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좀 빠르게 순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대형주 장세가 좀 이어졌었다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주가 꺾인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대형주가 좀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지 못했었던 쪽에서 좀 변동성이 잘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우리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뭐 지금 화면에 보시는 테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상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단으로 자금이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장후반부에 좀 부진했지만 역시나 좀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렵네. 이런 어렵죠. 거. 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땡땡땡 칠까요? 네. 네. 제 채팅창에 민트 얘기 그만하세요. 예. 장을 봐야지. 민트 머리 한 거. 사모님 같대.
고급지대. 민트가 아직 한데 뭐라는 줄 알아? 리만 브라더스 형 정신 차려. 민트가 오늘 쳐다보면 숨 못 쉴 것 같대. 그거는 좀 매기시는 거 아니죠? 민트 유튜브 가면 민트 인스타인가? 맞아. 뭐지? 인스타지. 인스타. 민트가 정면으로 쳐다보는 거 많으니까 거기 절대 근처도 가지 마세요. 질식사입니다, 당신. 네, 리만 브라더스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땡땡땡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자,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8톤 트럭. 인님께서 땡땡땡. 브레이크가 고장난 8톤 트럭. 네, 전효민님이 땡땡땡. 은미채님이 땡땡땡. 네. 지영 다이앤님이 오랜만에 땡땡땡. 탈감님께서 오늘 장 4글자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네. 재미없다 땡땡땡. 어. 흠님께서 생각보다 괜찮은 건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 저도 이름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누구신가요? 부르기 싫습니다. 불러줘. 제가 청개구리 DNA가 있어서 오늘 안 부르겠습니다. 제가 눈이 부시게. 눈이 부시게님. 노래 아니에요? 뭐예요? 눈이 부시게 우리 진짜 옛날 사람이다. 예. 어서 오세요. 이놈의 나라님이 그냥 물려도 조방원 아닌가? 하반기에도 조방원. 하반기에 이게 아닐까? 라고 하셨어요. 이제 9월인데 하반기를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4분기면 아직 몰라도? 남았죠. 뒤에. 남았어? 완전 상하로만 남는. 크리스마스 때까지 네. 본다 그러면은 네. 어떤 주식을 두 분이서 얘기하실까? 왠지 바이오 같지 않아요? 바이오? 바이오 얘기도 해야 돼. 재규현님이 다 맞추셨거든. 알겠습니다. 자, 네.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고 계십니다. 김창권님께서 음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참고로 민트 결혼식 때 김장현 네. 본부장님이 축가 부르셨었나요? 하창훈 본부장님 축가 하부 부르셨나요? 하창훈 본부장님하고 제가 축가를 불렀어요. 피디님 결혼식. 피디님 결혼식. 헷갈려 뒤집어 박수쳤어. 결혼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누구 결혼식에 누가 뭘 했는지 사회 모르겠네요. 보셨어요, 그날. 누가요? 사회봤잖아. 본인이요. 본인 사회봤잖아. 아니요, 피디님 피디님 거예요. 거 제가 사봤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년 전에. 민트 건 제가 안 봤죠? 예, 안 봤죠, 안 봤죠. 안 왔죠, 제가. 안 갔죠, 안 갔죠. 예, 알겠습니다. 네. 결혼식 때 제가 갔나요? 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언젠가. 다음에 하시면 제가 분명히 갑니다. 저도 갈게요. 그 결혼식은 제가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엉망진창입니다. 예, 시장이 지금. 네. 아까도 채팅창에 야, 뭐 시장 지수 방어하면 뭐하냐. 그렇지. 하락 종목수랑 외국인 수급 봐라 엉망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뜯어보면 엉망입니다. 자, 그래서 네. 시황을 한번 들어볼게요. 코스피가 그래도 조금은 올랐습니다. 양봉으로 끝났어요. 0.25% 올라서 3,187. 코스닥은 0.01% 그대로 플러스입니다. 801포인트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전반적인 큰 그림 그리고 수급 분위기 여기에 대한 시황 재규현님한테 한번 들어보자면요. 네, 일단 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오늘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매도가 좀 나왔고요. 근데 저는 오늘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장후반부에 우리나라 시장이 아랫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반등이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실적을 좀 기다리는 것 같죠. 삼성전자가 견조하고 뭐 조선주들이 좋았는데 뭐 앞서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상승 종목이 300 종목 되고요. 하락 종목이 500 종목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여전히 좀 힘든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오늘 뭐 비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변동성이 잘 나왔고요. 조선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조선 기자재 쪽이 많이 움직였는데 시장이 약간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더 명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뭐 29일 날 미국에서 PCE가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뭐 CPI 나오고 나서 금리 인하 확률 90% 넘어갔다가 갑자기 뭐 잭슨홀 미팅 이후에 80%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는 9월 달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성장주라고 한다면 코스닥 쪽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제가 조선과 방산과 원전 지금 조선이 가장 좋거든요. 근데 조선 쪽에 대해서 조금 이제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제 좀 우리가 밀리면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지난달이나 지지난달이나 그 전에는 조선주라든지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주요 섹터들이 밀림이 나온다면 밀렸을 때는 뭐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매수의 기회다라는 관점으로 봤다면 지금은 일단 뭐 보유하시는 분들은 보유를 하셔도 좋지만 밀리면 매수의 관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전제로 뒀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은 그래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가 밀려서 마감이 됐다면 꽤나 위태해질 수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다행히도 잘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하반기는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그 신용잔고가 10조가 넘어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신용잔고가 10조가 넘어가는 거는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렇죠. 이제 코스닥까지 합쳐서 보면은 20조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22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용이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빠질 때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은 빠졌을 때 그 낙폭 자체가 클 수가 있어서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라기보다는 조정이 나오면 일단 좀 겁을 먹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저 바탕에는 저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조정이 나올 때는 좀 겁을 먹자.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도 오늘 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코멘트. 그렇게 많이 아까 조선의 합병 그 소식 말고는 그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환율이 변한 것도 아니고 내일 실적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위스퍼 넘버라든지 위스퍼 무슨 루머가 나온 것도 네. 아니고 오로지 조선의 두 회사 합병에 따른 원래 삼성중공업은 셌지만은 그거면서 확 올라가거든요. 2시에 합병 발표한다고 오전에부터 루머가 돌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빼고 나면 사실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뚜껑 열고 반도체 쪽에서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고 조선이 내일 또 올라가긴 쉽지 않겠잖아요. 뭐 빠지진 않더라도. 그러면 내일은 결국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방향타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낙관도 비관도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카멘 탈 게 없어요. 그 PC 그리고 내일이 목요일이죠. 내일이 목요일 수요일이구나. 곧 지나가서 PC 넘버 나오잖아요. 수요일이죠. 뭐 어디 뭐 뉴욕 사세요? 예. 그리고 나서 PC 나오잖아요. 네. PC가 2.9% 이상 나오면은 조금 더 움츠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방향을 확실히 틀 정도로 화끈한 넘버가 뭐 3.0 나오든지 PC가 아니면 엔비디아가 10% 아웃퍼폼한다든지 서프라이즈 이렇게 나오지 않고 또 애매하게 나오면은 또 애매한 상태에 트레이딩 될 것 같아요. 장이 무너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방향을 everybody invited 이제 우리 파티 한번 다 즐겨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뉴트럴 1664님께서 네.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두 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보유자의 영역입니까?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조선 쪽? 아니요, 그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서 먹을 모가치보다 떨어질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일단 저는 많이 오른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조선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MRO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었거든요. 캐나다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랜만에 뭐 범한 퓨얼셀 같은 작은 기업들도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잠수함에 들어가는 연료 전지를 만드는 기업이다라는 명분으로 좀 변동성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수소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변동성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좀 덜 부각됐었던 종목들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전 어떻게 보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명분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일단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한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밀렸을 때 추가 매수를 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내가 매수를 한 기업이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흔들림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더 저렴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지금 시장은 밀리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나 업종들이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있으면 긍정적인데 밀렸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손실이 나는 가장 큰 이유가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할 때 그럼 추가 매수를 너무 공격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조심하자. 다만 뭐 꺾인다, 안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정할 때 좀 경계하자라는 의미이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저는 사실 좀 욕을 먹더라도 되게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난주랑 이번 주는 제가 계속해서 조금 애매하게 말씀드리는 게 봐야 돼요. 뭐 엔비디아도 봐야 되고, 저는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 끝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본 다음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부가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면 저는 그게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못 움직였던 쪽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거 잘못하면 엇박자 나거든요. 그래서 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한테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 시장에 반영되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큰 이슈니까 요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시장은 내일 아침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AI를 둘러싼 거품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요 실적은 거품의 크기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된다. 향후 실적 전망과 그 배경에 깔린 논리가 더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시장 전문가는 엔비디아 실적은 좋을 것이다. 현재 상당히 높은 기대치를 어떻게 달성하고 실행할 수 있을지, 기대치를 더 높여갈 수 있을지 그런 요소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은 김정일 본부장님부터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 시장은 반응을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반응이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시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못할 것 같다고 봐요. 아,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계 항상 그 매 분기마다 말씀드리는데 엔비디아 워낙 큰 회사잖아요. 시가총액이 어느 기업보다 나라보다도 더 커지는 지금. 그럼요. 맞아요. 어디지? 아, 나라 훨씬 크죠. 우리나라보다 크니까. 가봉보다도 크죠. 예. 우리나라보다 커요. 음. 네, 우리는 GDP보다 더 크니까 당연히 한 나라보다 훨씬 큰 회사니까 크죠. 실적 나오는 거 6, 7, 8월 달 분기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얘네 실적 잘 나와야 됩니다. 얼마 정도? 평균 정도로 한 5, 6% 이상은 잘 나와야지 본전에. 첫 번째 리퀘어먼트. 네. 두 번째 가이던스. 9, 10, 11월 달. 가이던스도 아웃퍼폼 해야 돼요. 더 잘 나와야 돼요. 얼마 정도? 높아서 좋죠. 두 개 다가 되면 주가는 일단 파지티브. 시원하다는 게 5% 더 잘 나왔는데 주가가 얼마 정도가 시원하냐? 5% 잘 나왔으면 10% 갈 것이냐? 그 까리까리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그 옵션 시장에서 보는 건 한 내일 정도 한 6%의 등락폭 변동성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 과거에 몇 분기 이렇게 5년간, 몇 년간을 보면은 평균 7점 몇 %의 변동성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일 뭐 엄청나게 5% 아웃퍼폼이 아니고 시장이 그 컨센서스가 450억 달러인데 460억 달러인데 뭐 10% 이상 500억 불 나왔다 실적이. 뭐 이렇게 나오면 다르겠지. 그 정도 아니면은 시장에서 워낙 많이 학습이 됐기 때문에 6% 변동이면 6% 변동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6% 변동이 실적이 안 나와서 마이너스 6% 나면 꽝인 거지. 플러스 6이 아니에요. 6%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제로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원하다는 개념은 시원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시원하게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러면 한 500억 불 정도의 매출이 나오거나 아니면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엄청 좋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지 그 첫 번째 그 필요 조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아서 미국장이 박살이다. 엔비디아도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져. 실망했어. 그래서 우리나라 9시 땡땡 개장하자마자 갭으로 확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도망갑니까? 그 관련된 섹터에서 주식이 많이 올라간 건 영향을 받겠죠. 그럼 당연히. 일단은 그때는 도망가는 게 맞다? 글쎄요. 그 내용을 봐야 돼요. 그것도 모르겠고. 그것도 내용을 봐야지. 수치적으로는 그 주가는 비싸다고 생각해서 빠질 수 있어요. 네. 봐요. 엔비디아가 내일 들면서 7% 올라갔다. 7% 그럼 올라갔어요. 한국의 주식이 각 7% 올라갈 주식이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 그건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테슬라가 8% 올라갈 때 우리가 8% 같이 올라가는 모양새를 취했던 2차 전지 주식들이 그 다음날 고스란히 다시 토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따라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약에 7% 올라가는데
실적, 가이던스, 그다음에 무슨 또 로봇 코멘트 이런 것 3박자 다 난리치면은 그래서 엔비디아가 10%가 우리도 한 5, 6%, 7% 가는 게 있지만 아까 말한 거 7%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주가 6%, 7% 따라갈 주식은 별로 없다.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고요. 반대로 그럼 6%, 7% 빠진다. 걔네 주가가 실망해서. 쇼타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 7% 빠지냐?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이거 뭐야, 그럼.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6, 7% 빠져도 삼성전자가 5, 6% 빠질 일은 제가 봤을 때 없어요. 그럴 때는 삼성전자가 덜 빠져갖고 장을 덜 빠지게 만드는 역할을 할 거예요. 하이닉스는 변동성이 있겠지. 엔비디아가 한 7% 빠질 하이닉스가 한 3% 빠지고 시작할 거예요. 그럼 내일 엔비디아 뚜껑 열어볼 필요도 없네요. 열어도 위로도 아래도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펀더멘털 그랬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건 구글이건 무슨 그 브로드컴이건 전반적으로 그런 데다가 쉰먼트를 잘하는 제가 P10이라든지 다른 주식을 계속 보라는 이유가 그런 주식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라보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고 그것이 방향성에 맞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들었고. 네. 재규호 본부장님. 네. 뚜껑 열어도 별거 없다는데요. 아니 이게 그 반도체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맞는 말씀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제 저는 실적 발표라든지 가이던스가 나오기 전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모양새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좀 올라왔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내용이 나오면 말 그대로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돌아가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가이던스가 좀 부족하거나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매출단이 어떤 식으로 코멘트가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 이제 매출이 많이 올라올 수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거나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라는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 여기가 돌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반대로 밀려도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애매모호한 이야기일 수가 있지만 보고서 우리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온 기업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전혀 못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목별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팩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7개에서 8개 기업들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버블이 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려보자면 매출 같은 경우는 이 7개 기업이 나머지 493개의 기업보다 월등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간 성장률 자체가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시가총액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캐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연장선상으로 만들어서 실적이 잘 나와서 다시 한번 튀면 그것도 뭐 우리나라 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데 전 일단 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프라이즈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2024년도에서 2025년도 올라왔고 2025년도에서 2026년도 넘어갈 때 캐펙스 투자가 연초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 투자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20% 투자하겠다라고 좀 요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캐펙스 투자 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가 조금이라도 걸린다라는 코멘트가 나온다면 전 이게 좀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는 조심하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지금은 좀 경계가 필요하다. 제가 한 달 전에, 2달 전에, 3달 전에는 시장에 대해서 되게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우리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일 아침에 반영되는 엔비디아 실적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살짝 이야기를 해봤고요. 재규 본부장님이 준비해 오신 시황 뉴스 이슈들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도 뭐 전체적으로 이제 강세 업종부터 살펴보면 조선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뭐 이야기 나눴었던 부분들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장후반부에 많이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조선 쪽에서 파생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만을 좀 넣어놨고요. 이제 약세 업종 같은 경우는 어제 강세를 보였었던 로봇 그리고 엔터 쪽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좀 낙폭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 쪽에서 약간 빈정상한다라는 뉘앙스가 좀 나오면서 엔터 쪽이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차례대로 좀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조선 같은 경우는 투자 많이 한다라는 내용들 많이 아시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요 내용 나오고 나서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세론 물량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어제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오늘 바로 돌려 세웠어요. 그래서 가장 큰 명분은 지금 이제 기업들마다 좀씩 다릅니다. 이게 제가 뭐 이 조선 쪽의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잠수함 쪽에 대한 모멘텀, 요게 제가 알기로는 확정된 건 아니에요. 후보로 올라갔다라는 내용인데 뭐 하나오션이나 뭐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MRO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준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좀 나왔고,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가장 주가 흐름이 좋거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좋죠. 최근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도 신고가. 그렇죠. 근데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야기하기를 LNG 쪽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받아가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삼성중공업은 MRO 쪽에 대해서 진출을 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MRO 쪽에 대한 모멘텀을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받아가고 있다가 삼성중공업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게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왔고, 그리고 LNG 쪽 같은 경우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삼성중공업보다 하나오션이 제가 알기로는 그 수주 물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LNG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 나오면서도 현대 미포에 대해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거든요. 요건 뭐 제가 LNG 벙커링선이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요건 이제 거래 정지된 거 보니까 요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시장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MRO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어줬고, 여기 60조라는 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대했었던 부분에서 수치가 좀 찍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죠.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 다음에는 뭐 감세를 해주겠다. 근데 이제 트럼프도 이제 대통령 하면 계속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트럼프 입장에서도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어디다가 투자를 하냐면 LNG에다가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에너지원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조선주들을 볼 땐 두 가지 명분이죠. 하나는 LNG, 하나는 MRO.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분을 다 받아갈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 화면에 있는 내용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저가 수주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과거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률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영업이익률이 2025년도, 2027년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저가 수주했었던 물량 자체가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됐고, 정상 수주거나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 물량 자체가 이제부터 시장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우리 조선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강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아실 것 같고, 오늘 좀 특징적인 게 전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피팅밸브 쪽 같은 경우는 성광밴드라든지 뭐 태강 같은 기업들도 있고요. 뭐 LNG 본행제 쪽에서는 이제 동성화인텍이나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런 LNG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변동성이 좀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뭐 일승이라든지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나왔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이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참 이게 설명드리기가 애매한 게 2025년도 내내 대형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각 업종별, 각 섹터별의 대장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중소형주들로 자금이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쪽 같은 경우도 기자재 같은 경우는 기자재 쪽이 오히려 대형주들보다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여기 신조선가 지수 추이가 있는데 살짝 꺾이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관세가 부과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발주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선 업계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는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신조선가 지수가 계속해서 꺾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업황에 대한 부담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좋은 내용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도 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조선 쪽은 오히려 중소형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속보가 하나 나와가지고 두 분의 의견이 좀 필요합니다. 김정현 본부장님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현대미포, HD 현대미포랑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거래 정지가 됐고요. 공시가 나오면서 거래 정지가 됐는데 한 2분 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근데 지금 뭐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잘 안 끊었는데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합병 결의, 합병시킨다고 이사회를 열고 결의를 했고요. HD 현대중공업에 현대미포가 합병이 되고요. 네. 현대중공업이 존속회사로 남습니다. 합병 비율이 중요한데 현중이 1, 현대미포가 0.4로 해서 오늘 지금 주가 기준으로 21만 원, 요거 기준으로 19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네. 일단은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어떻게 계산이 되셨나요? 아유, 계산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방금 1대 0.4. 1대 0.4. 그래서 오히려 악재라고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게시판에는 좀 있는 것 같고 비율이 이 저기 뭐야 계산해 봐야 돼요. 공시 때리기 전에는 이거 뭐야 아니라고 하더니만 뭐 오늘 판 기관만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아이고, 헷갈리네. 일단은 코멘트 들어보죠. 자 김장현 본부장님. 아이고 모르겠어요. 지금 계산해 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봐서는 지금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예, 잠깐 유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 정지가 바로 나올 줄은 몰랐네요. 그러게요. 오늘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그 재무와 이런 거를 다 분석해서 대비하고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대미포. 재규님. 네, 뭐 현대미포 시총이 7조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41조 정도 되거든요. 한 6대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저는 사실 기사도 아직 못 봐가지고 네. 그 비율 자체를 저도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는 뭐 우리 시장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영향을 주겠죠.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많이 주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또 한 번 조선 업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업황이 나쁠 때 이런 내용 나오면 반대급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어쨌든 윈윈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본다면 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일단 정리 드리고 저도 뭐 시간 좀 있으면 지금 좀 보고 싶은데 일단은 요 뭐 합병 비율이야 개인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신경을 쓸 거고 그걸 떠나서 두 회사가 합병한다는 것 자체가 이 조선주의 전반적인 그런 시너지나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면서 좀 끌어올리는 왜냐면 제가 그걸 바로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현대미포, 중공업,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이게 조방변원 중에서 제일 신고가에 가까운 애들 혹은 뚫은 애들이 지금 조선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거 신고가 뚫고 나머지 애들을 전반적으로 쫙 더 끌고 갈 수 있는 주도주로 한 번 더 역할을 하겠냐가 제가 제일 궁금한 거였거든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현재 시점에서 나온 것은 기업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살짝 살펴보니까 이게 해외 사업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현대미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역량을 해외에서 잘 펼칠 수 있게끔 합병이 된다. 반대의 급부도 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전반적으로 일단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거 저도 지금 봤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이 내용이 뭐 찌라시처럼 좀 돌기는 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보다 이렇게 바로 정지가 돼가지고 저도 내용 자체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틀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포가 네. 그 군함 쪽 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합병이 되는 것이 맞다는 그 그게 순리라고 보통 보는 것 같았어요. 미포가 그렇지. 그래서 미포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그 얘기하는 그 미포 비나 법인을 활용해서 뭐 캐파를 늘리고 이런 것도 그렇게 나왔던 거고 합병 발표하기 전에 그 배경이 그래서 합병이 불가피한데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잖아요. 비율 시가총액대로 했을 때하고 이거하고 했을 때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네. 합병에서 시너지가 나면은 그거 뭐 비율을 따지더라도 어차피 존속법인의 그쪽을 갖고 있는 거니까 주식 갖고 있으니까 꼭 나쁜 건 아닌데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하다는 게 지금 계산이 안 됐다는 애매합니까? 네. 보기에 따라 갖고 상대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런 합병까지는 아닌데 합병이 되고 시너지가 됐을 때에 현대 미포에 대한 업사이드를 더 높게 봤거든요. 사실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측면에서 현대 미포와 가치를 많이 쳐준 거라고 봐야 되는지 그게 좀 헷갈리죠. 이전에 이거 발표되기 전에 현대 미포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이거보다는 훨씬 높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글쎄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애매하네. 그렇습니다. 여기 뭐 간단하게 계산한 분이 있기는 한데 현대미포 21만 5천 원, 중공업 52만 원, 합병 후 받을 주식 가치 21만 1천 원. 요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딱 오늘 딱 그 종가 마감한 비율이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나온 계산으로는. 요거를 일단은 요거를 잘 이게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주 뭐 이야기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채팅에 뭔 얘기가 나오나? 다들 계산하고 계세요. 계산하고 있어요. 뭐가 낫나, 2등인가 아닌가. 네. 네. 나한테 그만하라고. 너 속보 전달은 저희 그 광고 저기 아니 이거 유인물을 줘야지 광고를 하지. 계속 하라 그러면 어떡해. 막 이거 없는데 프린트가. 자, 알겠습니다. 광고 하나 하고 장례 정리하고 다시 달립니다. 아셨죠? 여러분은 계산하시면서 광고 들으시면 돼요. 네. 알았죠? 자, 재규현님. 네. 저희가 오늘 한 상 준비했습니다. 네. 그 중간에 있는 건 고메 공방의 아주 유명한 북경오리고요. 네. 위에 보이는 거 고기만두고요. 옆에 보이는 건 치영루 김치만두입니다. 저 뉴스 좀 보려고 그랬는데. 뉴스 그거 바로 여기 드시면서 나오는군요. 보시면 돼요. 드시면서 말 안 시킬게요. 뭐 아무거나 뭐 뭐 그냥? 편하게 드세요. 네, 편하시게 이따가 드세요. 맛 평가만 하면 되니까. 김정일 본부장님도 네, 네. 드시고. 일단 자, 오리고기부터 드시니까. 저도 먹을래요. 네, 오리고기부터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메공방의 북경 오리고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3차 앵콜이에요. 너무 잘 팔려서 세 번째로 들고 오는 건데요. 북경 오리랑 밀 전병, 소스까지 이렇게 알찬 구성으로 한 팩당 2, 3인분을 2+1, 그러니까 3팩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건데요. 요거 맛있는 거는 말해 뭐해. 맛 어때요? 근데 오리고기? 소스가 없네. 요 소스 뿌려야 진짜 맛있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죠? 아까 점심에 구웠나 봐. 엄청 차가워. 차가워. 오, 여름이어서 차갑게 됐어. 그러네. 냉채 같다. 오리 냉채. 냉오리. 맛있잖아. 네, 냉오리까지. 예. 그래도 맛있는 북경오리. 집에서는 오이랑 대파를 곁들여 먹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점. 에어프라이어 또는 전자레인지로 아주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합니다. 요거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요. 정상가가 54,700원인데 저희는 3팩을 드리는데 39,800원. 한 팩에 한 13,000원 요 정도에 들고 가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꼭 들고 가보시길 바랄게요. 도곡동 형님께서 네. 솔직히 말해주세요. 질겨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넣자마자 그냥 씹으려고 그러는데 뭐가 없어. 돌려보니까 녹아있어. 냉인데도 불구하고. 스르르르 녹아. 이거 팩트체크 일로 갈까요? 어떠셨어요? 이럴 수가 네, 있나? 진짜 좀 부드럽긴 합니다. 네. 맛있네요. 엄청 부드러워. 네, 믿을만 합니다. 솜사탕. 솜사탕. 네, 그리고 그 옆에 고기만두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김치만두도 준비를 하고 찐빵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취영루의 고기 2팩, 김치 2팩, 찐빵 2팩 이렇게 해서 39,800원에 들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80년 만두명가 취영루의 비법이 들어간 고기만두, 김치만두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 명행이 먹습니다. 요것도 차가워요? 이건 엄청 뜨거워요. 천천히 먹어요. 차가운 줄 알고 먹었지. 차가운 줄 알고 그냥 한 입에 넣었는데. 온도를 좀 많이. 이거 뜨겁다고 하자마자 이제 우리 재규현님도 한번 드셔보시려고 합니다. 쫄깃한 만두피와 깔끔 담백한 고기 맛이 돋보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치 만두는 꽉 찬 국내산 김치입니다. 중국산 아니고요. 국내산 김치와 돼지고기가 어우러진 중화풍의 매콤한 맛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맛있네요. 맛있네요? 시장할 때가 딱 됐죠. 아.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거 좀 뜨거워 근데. 뜨거우세요? 콧방은 괜찮은 것 같다.
호빵은 호빵. 적절한 그램수 말 그램수. 그게 중요해. 그러네. 고기 만두가 420g 2팩. 그러니까 840g. 거의 1kg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김치만두 역시 420g 2팩. 그리고 불란서 찐빵 800g 2팩.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어마어마한 그램수인데요. 그러니까 800g씩 2개. 그러면 1.6kg거든요. 거기다가 800g씩 2팩이니까 1.6kg 이렇게 더하면 3.2kg를 39,800원이에요. 진짜 싸다. 엄청 싸요. 네. 그러네. 3kg 넘는 거를 만두찐빵 다 해가지고 39,800원. 3kg가 넘어요. 우와. 엄청 많습니다. 이거 겨울까지 먹을 수 있겠는데요? 아니, 나눠주면 돼. 주변 나눠주고. 아유. 네, 여러분들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겨울까지 푸짐하게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를 아주 가득 채우셨네요. 찐빵. 보여드립니다. 예.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겨울이야 겨울. 찐빵의 계절이 왔잖아요. 솔직히. 자, 뭐. 맛있겠다. 찐빵은 그리고 우유랑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요거 또 궁금하다. 차가울까 뜨거울까? 요거 조금 차가워 보이는데? 궁금한데. 차가워 보이는데? 차가워 뜨거워. 먹어봅니다. 예. 이거 차가워. 이건 미지근해. 고맙습니다. 네. 요거는 아주 부드럽고 쫄깃하다고 하니까요. 우유랑 집에서 꼭 드셔보시길 이거 바랄게요. 찐빵 진짜 맛있다. 그래요? 안 드셨죠? 드셨어요? 먹었어요. 찐빵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뜨겁지도 않고 식지는 안 하고 당연히. 팥이 맛있네, 팥이. 팥이 맛있어요. 여기서 요기하고 가고 좋죠? 이렇게 네. 식사 네. 주는 방송은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처음에 되게 당황했는데 좋네요. 그러니까요. 급식이 좋잖아요. 이런 거 먹으면서 시장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무슨 맞아. 한국 경제도 아니고 맨날 진지한 얘기만 하고. 최고. 자, 다들 구매하셨죠? 그럼 저희는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두 분 조선 뭐든 코멘트 할 게 있어요? 일단 봐야 돼요? 넘어가요? 네, 넘어가요? 이게 일단 뭐 밸류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가 됐었던 현대 미포 입장에서는 살짝 불리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저도 지금 자세히 볼 수가 없고 계속 뭐 먹고 있고 그래가지고 네. 내일 아침에 거래 재개된다라고 오케이. 하거든요. 내일 그 아침에 하는 거 있죠. 오프닝 벨 때 누군가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좀 씹으실래요? 좀 시간 드릴까요? 네, 저 조금만 있다가 하면 안 돼요? 예, 말씀하세요. 너무 저한테 먹고 물어보세요.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김장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오늘 이게 보면은 코스피 대형주 오른 게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여기서 조선주 다 빼잖아요. 네. 지수는 사실상 마이너스 한 0.4%, 0.3% 요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와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삼성 E&A, LG 이노텍 이런 개별적인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지난주까지 좋다고 생각했던 건 케미칼.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요거 3주 연속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시선이 어디로 가냐? 네. 삼성 E&A, LG 이노텍, 글로비스. 또 글로비스로 갔어. 글로비스랑 현대차 그룹주 요런 애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E&A는 오늘 그 리포트가 나왔었고 요게 시리즈예요. 삼성 E&A 커져가는 시장에 맞는 전략과 비전. 그 ERP 맞죠? 맞습니다. EPC 그 리포트가 시리즈로 1, 2, 3가 지금 3주째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오늘도 좋은 이야기가 나왔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유럽 EPC에 비해서 너무 낮다. 그래서 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오늘 삼성 E&A가 굉장히 잘 갔고요. 거기에 LG 이노텍이 애플 아이폰 17이 나온대요. 다음 달 7일 9일. 9일. 네, 9월 9일 아이폰을 비롯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연다. 물론 여기 애플 인텔리전스 안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뭐 별로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이폰 17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글로비스 요거는 리포트를 찾아보시면 이제 지배구조 상법 개정 통과되면서 지배구조 개선되는 데 있어서 글로비스 그다음에 현대 모비스 여기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뭐 요런 그리고 오토에버 뭐 요런 종목들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요런 종목들에 대해서 김장희 본부장님 코멘트 일단 해주신다면 LG 이노텍이나 또 BHI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작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게 대표적인 이제는
아이폰, 애플의 수혜주라고 일컬어지는 종목들이죠. 휴대폰이 별로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논의가 되지 않았던 종목인데 이때 9월달에 또 다가오니까 당연히 어텐션 되는데 뭔가 새로운 제품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LG이노텍은 원래 2분기 실적 나쁘고 그래서 밸류가 많이 뭉개졌어요. PER은 비싸죠. 원래 그 어닝이 안 나온 PER이 높아지니까 비싼데 절대 그 자산 가치로는 지금 어제 기준으로 0.7 이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텀 피싱에 대한 모멘텀을 찾는 분위기였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목표 주가가 많이 내려가서 한 20만 원 언저리 모로까지 왔기 때문에 대충 뭐 실적 발표되고 애플이 발표되고 뭔가 썸씽 뉴가 나오면은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 주가 근처까지는 갈 수 있는 여유는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예전처럼 20만 원 중반, 20만 원 후반 쪽으로 갈지 여부는 그 뚜껑을 열어보고 확실히 보여야 될 것 같아요. 9월 9일은 아직 시간 남았잖아요. 열흘 남았으니까 미리 선발해 놓을 수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였죠? 그 삼성 ENA 그거는 계속 밀고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증권에서도 계속 시리즈로 밀고 있는데 원래는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공장 지을 때 오더를 주면은 이렇게 모멘텀이 올라가거든요. 그게 하반기 있고 하반기 반쯤 왔으니까 이미 주가는 거의 한 70% 정도는 80%는 주가에 녹아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됐고 원래 EPC 회사니까 오늘 또 다시 EPC를 또 가서 모멘텀의 밸류가 싸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나라 그 방산주가 올라는 같지만은 세계 글로벌 대비했을 때 싸다 한 번 더 가자 이러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런 모멘텀을 잘 나눠서 마케팅을 잘한 것 같아요. 저분이. 근데 다른 증권사에서도 비스무리한 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어떤 사람들은 3만 원 넘기 전에 이 실현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눈뜬 사람들도 있으면은 앞자리는 바뀌고 좀 더 갈 수 있는 룸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규님 준비되셨죠? 네네. 가볼까요? 오늘 그 애플 쪽 LG 이노텍도 많이 움직였는데 그 폴더블 쪽과 관련되어 있는 쪽도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OLED 잠깐 이야기한 적 있죠. 그렇죠. 뭐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몇몇 기업들 이야기했었는데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제가 서두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이 됐던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좀 자금이 일부는 넘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 군데에 매몰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저 제약바이오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뭐 수소도 준비를 했는데 장후반부에 좀 많이 밀렸어요. 수소 같은 경우는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소에도 어쨌든 우리가 그 에너지 전지가 들어가죠. 2차 전지가 아니라 뭐 수소 전지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범한 퓨얼셀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범한 퓨얼셀이 많이 움직이니까 우리가 이제 SOFC라고 해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소 전지의 그런 하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좀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현대차 그룹에서 뭐 청정 에너지 장관회의에 참여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뭐 수소차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차와 관련돼서 뭐 탱크를 만들거나 이런 기업들 시장에서 좀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도 보시면 뭐 기업들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뭐 이런 기업들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합니다. 투자 아이디어 자체를 너무 한쪽에다가 매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반기 같은 경우는 종목별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제약바이오 비만 쪽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2023년에서 2025년도까지 팔린 약 중에서 당뇨 비만 치료제가 가장 많이 팔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키트루다 말고요. 오젬픽이나 마운자로 여기 밑에 보시면 위고비, 젯바운드 같은 게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일라이 릴리 쪽에서 경구용 치료제 쪽에 대한 뭐 임상이 잘 진행됐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인벤티지랩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만 쪽 같은 경우는
환자가 아니어도 관심이 있는 분야거든요. 살이 좀 있다라고 하면 미용 관점에서도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그 제약바이오단에서는 가장 피날레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섹터, 소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 뭐 연간 기준으로도 61%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괜찮았습니다. 뭐 인벤티지랩. 근데 저는 이제 이 기업들이 사실 이렇게까지 시가총액이 많이 커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펩토론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 3위까지 3, 4위까지 올라왔고요. 근데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대형주라고 뭐 시가총액이 크면 대형주인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이 비만약을 만든다라고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사제에서 뭐 장기 지속형 주사제, 그리고 오늘은 경구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향후에는 이제 패치제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좀 잘 추려서 공략을 해보시면 제약바이오는 제가 올해 하반기 때 가장 좋은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긍정적이고 추가적으로 비만 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트렌디하게 움직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락한 섹터 아까 말씀을 안 해주셨죠? 오늘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로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이런 종목들 뭐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 일단은 뭐 방산 얘네들이 살짝 지금 탈락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에요. 왜냐면 조선 애들은 신고가 가는 애들도 있고 한데 LIG 넥스원 보면 5일선은 당연히 데드크로스가 나왔고 그 밑에 보면은 21선하고 61선이 오늘 데드크로스가 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61선, 21선 아래로 내려가서 121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일단 그러게요. 방산 코멘트 들어보자면 일단 조금 기댈 때가 마땅치가 않은 거죠. 러우 전쟁 뭐 그것만 갖고 하기는 어렵고 그렇잖아요. 주가는 많이 올랐고 그렇다고 아까 현대중공업 이런 것처럼 무슨 합병 이슈가 나올 가스워크도 조금 쉽지는 않고 그리고 어차피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 나올 땐 다시 올라가는 가겠지만은 전고점을 뚫을 정도 힘이 있을지는 너도 나도 잘 모르겠고 예. 그 반도체는 좀 모멘텀이 아직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수급에서도 이렇게 유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리하지 않으니까 못 가는 거죠. 근데 한 번에 무너질 정도로 무슨 평화시대가 왔으니까 오더가 준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젠 그것이 질질 끄니까 좀 짜증나긴 하는데 그래서 모멘텀을 새롭게 찾을 만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수주 송수주 나오면은 개별적으로 좀 반등해주고 다른 섹터 도망갈 데 없으면 잠깐 왔다가 이런 흐름으로 다음 분기 실적이나 아니면 수주 받는 거 따라서 움직일 것 같아요. 무너지지 아직 않았다고 보는 거는 그래도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보는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은 80만 원까지 가면 싸다고 너무나 비슷하게 보는데 애널리스트에겐 100만 원, 110만 원 하면 밸류에이션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자리가 자릿수가 바뀔 정도로는 그거는 웬만한 모멘텀이 아니면 또 쉽지가 않아서 그게 딱 같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좀 질이 몇 년까지는 아니고 지리한 흐름이 이어질 공산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4시 19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네. 두 분의 좀 자료를 봐야 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두 분은 지금 좀 매력적으로 뭐 이슈 따라서 결국은 뭐 모나미도 올라가고 엔터도 올라가고 막 뭐 이러다 보니까 네, 그렇죠. 지금 요 섹터를 노려보자. 저는 아까 저 현대차 그룹주 글로비스랑 뭐 오토에버 막뭐 모비스 이런 애들 얘기했고 두 분이 지금 얘네들은 그래도 지금 시장이 떨어지거나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자료가 있다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자료를 따로 준비한 건 아닌데 제가 오늘 말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약세 업종에서 로봇과 엔터를 좀 넣어놨거든요. 근데 로봇 쪽은 우리가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로봇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전부 다 더해도 시가총액 캐파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테마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연초에 올해 2025년도 상반기 때 가장 좋게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쪽이 저는 로봇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다음에 조선과 방산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로봇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지만 뭐 노란봉투법 이후에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최종 엔드 디바이스가 이 로봇 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로봇 쪽에 대한 관심은 만약에 시장이 반도체라든지 큰 형님들이 많이 움직임을 보이지 못한다면 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전 오늘 많이 밀린 로봇 쪽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것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요거 이제 올해 연초에 진짜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그러니까 연초에 강했었던 업종들이 연말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과거의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최근에 변동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게 저는 뭐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을 보고서 우리가 공략할 만한 섹터는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뭐 미국이나 중국보다 투자하는 금액 자체의 규모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뭐 로봇 시장을 어느 정도 차지할 것이다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제 저는 종목별 장세, 업종별 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 오늘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로보티즈가 급락이 나왔는데, 로보티즈를 필두로 해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하루 이틀 정도 더 밀리면 전 그래도 하반기 때는 로봇주들이 조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 때 좋았던 업종이 하반기 때도 좋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뭐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도 잘해요. 그러니까 그걸 더 잘하죠. 정확히 말씀드려보자면.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트럼프가 리쇼어링이라 그래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공장을 짓게 되면 인건비가 아니라 로봇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온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뭐 부품이라든지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기 같은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이 로봇에 대한 산업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기업 중에서 유니트리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유니트리와 좀 연관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찾아보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 현대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빅테크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이 이 로봇 쪽이고, 결국에는 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성장 밸류를 준다면 당장의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성장 밸류, 하반기 때 뭐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붙어준다면 저는 제약 바이오와 로봇 쪽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하락 섹터이지만 로봇 쪽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거 맞고 레인보우도 가장 삼성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이슈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재미는 없지만은 그런데 제가 조금 찝찝한 게 이런 뭐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오늘 뉴스가 로보티즈 확실히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죠. 테슬라 쪽에 로보티즈 특별히 나온 거 없죠. 근데 로보티즈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물론 어저께 많이 올라가는데, 그리고 목표 주가가 애널리스트 10만 원짜리가 이틀 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거래량도 거래량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돼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 게, 이 거래량이 이렇게 되고 이 좋은 뉴스 나오고 나서 이렇게 그 다음날 이렇게 많이 빠지면은 얘네 재무 상태가 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뉴스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얼핏 들어요. 그래서 좀 내일까지 보고 저는 사실은 어제 오늘 사이에 프로핏 테이킹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은데 이미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입장인데 조금 이상한 느낌이 조금 들어서 얘는 많이 빠졌어요. 레인보우 안 빠지고 두산 로보틱스 그렇고 하이젠 RMN도 별로 안 빠졌어요. 근데 이게 대장주라면은 물론 최근 사이에 30% 올랐기 때문에 이슈 8% 빠진 거 별거 아닐 수도 있다 보는데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좀 갖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루 이틀 더 보시거나 그런 느낌이 간다는 것 같고, 뭐 제 턴 할까요? 네. 네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저 말씀드리는데 이거 한번 쭉쭉 볼게요. 투자를 발표할 때 보통은 투자 발표하면 오버서플라이가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구동성으로 투자하는데 투자하고 생산이 금방 될 것 같아. 근데 이구동성으로 투자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굉장히 좋다는 걸로 읽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PCB나 이런 쪽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져서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여기 그 워드 파일을 볼게요. 캠브리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캠브리콘 못 들어보셨죠? 네. 이게 무슨 회사냐면은 AI 그 GPU 설계해서 하는 베이징 중국의 회사인데 이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최근 20일 동안 80%가 올랐어요. 80%. 이게 말도 안 되는 종가지. 근데 얘네들 얘기하는 게 이제 실적이 너무 좋거든요. 이런 거 AI 관련되는 거고 또 하나 중국의 대만의 골드 서킷 그다음에 여기 뭐 퍼스트 하이텍 일찍하지 않은 회사인데 다 그 전환사채 발행을 완료했거나 또는 자금 조달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어마무시한 자금은 아닌데 긴급하게 막 하는데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캐파를 팍팍 늘려야 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거든요. 제목이 AI 서버향. 그러니까 서버향 AI는 상당히 좋아요. PC하고 휴대폰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럼 얘네들도 PC 여기 뭐 이렇게 나왔죠. 그런 것도 있고 두산도 지금 기사가 나오는 것이 두산도 얘기하지 CCL 그 카펄레이트 하는 거잖아요. 그 투자가 올해가 작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PCB 쪽이 생각보다 계속 가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캐펙스 한다, 반도체 투자한다 그러면 오버서플라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리드 타임이 짧은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고 읽혀질 수도 있다. 요걸 한번 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제가 좋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아까 그 말씀드린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대형주가 잘 안 가면은 소형주로 갈 수 있잖아요. 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 삼성전기 대형주죠. MLCC 대형주죠. 네.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 이게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MLCC하고 또 얘네들도 그 MLCC 뭐 이런 거 하는데 MLCC는 휴대폰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는데 얘네 주가보다 탄력성 있는 게 아모텍이에요. 아모텍 엄청 작은 종목이거든. 1,100억 제가 아마 소개시켜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전장이나 MLCC 하면 얘네가 붙는다 그러면 삼성전기보다 이런 주식을 타는 것이 맞거든요. 차트가. 예, 그런 거 아까 투자할 때 투자가 이구동성으로 짧은 리드 타임이 하면은 그거는 방향이 바뀌는 거다라고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고 아까 아모텍 같은 거 삼성전기 대신에 아모텍을 사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아까 대한유화 말씀하셨잖아요. 대한유화 그다음에 인텍플러스 어브를 말씀드린 거 이런 모든 거 그다음에 하다못해 대덕전자가 뭐냐면 다 실적이 개떡이에요. 다 실적이 개떡인데 갑자기 리포트가 안 나오던 게 나와. 그 턴어라운드 나오죠. 턴어라운드 나오는데 다른 주가들이 많이 갔어. 갈 거 없어. 그러면 대한유화나 인텍플러스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대덕전자가 지금 최근에 나온 실적 갖고는 밸류가 안 되는데 턴어라운드 기대가 딱 나오면은 확 오른 상태에서 안 빠집니다. 그리고 한 레벨 라치가 가요. 그런 눈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같은 거라도 같은 섹터 내에서 다른 거에서 수익이 여기서 2% 남을 게 3.5는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네. 저는 중국 증시가 급락해가지고 그거 좀 보고 있었는데 네. 그냥 과매도가 좀 패닉셀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이유를 지금 못 찾았거든요. 갑자기 빠졌네요. 1.7% 빠져가지고 막판까지 쫙 밀렸거든요. 뭐 엄청 많이 빠진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추가적인 뭐 그런 게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가야 되는데요. 네. 그냥 가? 가기 전에 요거 하나 소개드려야죠. 뭐예요? 뱀피르를 이야기를 오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뱀띠거든요. 뱀띠예요? 맞아요. 제가 뱀띠인데요? 제가 뱀띠예요. 내가 뱀띠인데? 제가 생일이 1월 1일이잖아요. 그 띠는 뱀띠. 근데 왜 누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나지 어린 한참 척? 누나잖아요. 뱀피르 있으니까 참는다. 네. 뱀피르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올해 매출 1위를 찍은 게임을 2개나 출시한 넷마블이 만든 게임인데요. 넷마블이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뱀피르라는 뱀파이어 컨셉의 MMORPG를 출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이고 여러분들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죠? 네. 사전 등록만 하면 14만 9천 원 상당의 보상을 확정 지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아서 네. 돈을 잃으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사실 세상은 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거거든요.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치. 그게 부처님 석가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내가 돈을 잃었어. 그럼 여기서 14만 9천 원 주면 똔똔인 거야. 똔똔이네. 맨징을 한 거야 네. 이걸로. 네. 그게 내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뱀피를 지금 즉시 가입하시고 14만 9천 원 받으신 다음에 네. 플레이 하시면 오늘 하루는 싹
번뇌와 고통이 없어지는 겁니다. 안내하고 뱀피를. 기가 막히죠.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뱀피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님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재미없는 시장에서 쥐어짜내서 여러 가지 종목들과 아이디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항상 이 카메라가 꺼지면, 예, 이 무대에 막이 내리면, 네. 아, 진짜 할 말 없다. 아, 죽겠다. 재미없다. 하시는 두 분 고생 많으십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재미가 있던 없던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여러분들의 정보와 유쾌함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